자,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조사 방법론 1입니다. 저는 김성일이고요. 자, 오늘 강의 진행 순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과학적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2장은 연구의 기본 요소. 그 다음에 3장이 조사 설계의 이해, 그 다음에 4장이 자료 수집 방법, 그 다음에 5장이 질문지 작성이다 라고 해서 5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그 시험 영역, 그죠? 그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제시하고 있는 파트는 사회과학적 연구라는 부분하고 조사 설계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자료 수집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연구의 기본 요소하고 질문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파트 1에서 두 가지를 같이 추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연구를 보시죠. 과학적 연구. 본장의 학습 내용은 첫째 과학.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선 목차를 좀 머릿속에 넣는 게 좋아요. 그죠? 학습의 가장 기본 요령은 제가 이제 대학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교과목명이 뭐냐? 교과목명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담당 교수가 누구냐? 우스갯소리로 1번 문제는 담당 교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떤 전체적인 틀을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해놓는 게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장의 학습 내용 1장에서는 첫째 과학이라는 건 뭐냐를 다뤄요. 과학. 그 다음에 과학의 목적과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죠. 1장 과학에서. 두 번째는 과학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 형성의 4가지 방법.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직관에 의한 지식이 만들어졌을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과학적 조사입니다. 과학적 조사. 그래서 과학적 조사의 목적,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 과학 철학, 과학적 조사의 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뭘까요? 시험이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돼요. 이제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디냐 했더니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에요. 문제 내기도 쉽고 학습자들이 학습하기도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본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안 나오는 부분은 뭐냐 했더니 과학의 목적이라는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시험의 출제 경향은 계속 변해가니까. 그러나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제하는 교수들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형태로 출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연구 문제 다음에 다루죠. 그래서 연구 문제의 정의, 연구 문제의 도출 원천, 그 다음에 연구 문제의 조건이나 학문적 기준,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서술 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그 다음에 분석 단위, 그 다음에 경험적 연구 방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본장의 학습은 경험적 연구 방법의 종류, 유형까지 해서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과학이라는 건 뭐냐?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서운하니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교재에 본문 내용에 숫자들이 있죠. 그죠? 이 숫자는 뭐예요? 책을 처음에 보실 때 봤죠? 뭐예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출제 횟수다. 출제 횟수. 출제 횟수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보시면 안 되고 출제 횟수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과학이라는 부분에 출제 횟수가 있어요? 거의 없죠?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제 시험이 몇 주 안 남았는데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줄이 많은 부분, 그 다음에 출제 횟수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다시 시험에 임박해서는 보셔야 되겠죠. 자, 과학이라는 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증명 가능한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과학인데 과학적 방법이란 말을 또 써놔가지고 좀 그렇지만, 자,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증명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증명. 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입증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회조사 분석사는 사회과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과학을 대상으로 한다.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2번 출제가 됐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저번에 출제된 거 보니까 계기일식에 대해서 연구한다? 문제 본 적이 있어요? 정답이죠. 그게 정답. 사회과학이 아니에요. 계기일식은 사회과학이 아닙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자 문제에서 자 연구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는데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그게. 그죠?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사람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게 없이 그냥 계기일식에 대해서 뭐 한다? 뭐 그 무슨 달의 뭐에 대해서 연구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건 전혀 해당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는 사회과학을 학습하는 거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존재라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가치관이나 철학 등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죠? 가치관이나 철학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응용돼서 출제가 됐었어요. 꼭 이 문제다라고는 아니지만 철학을 학습한다. 뭐 이런 내용. 자, 철학이나 가치관은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속에 존재하는 논리적이고 지속적인 패턴, 규칙을 이론과 법칙으로 일반화한다. 자,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기수라고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변수라는 건 뭐죠?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에요. 속성. 그죠? 관심의 속성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말이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과학적 연구의 특징은 제가 별 5개를 해놨어요.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시험에 능히 나오는 부분이다. 자, 특징 몇 개예요? 10개. 교재에는 9개로 체크되어 있나요? 그런가요? 네. 편집 과정에서 하나가 빠져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바로 잡을게요. 정오표에서 수정을 했는데 정오표에서 10개입니다. 그래서 논리성, 일반적,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객관성, 간결성, 결정론적, 재생 가능성, 상호 주관성, 변화 가능성, 구체성. 이 중에서 재생 가능성과 상호 주관성이 서로 비슷해요. 의미가. 그래서 이 문제, 상호 주관성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논리성이죠. 과학은 합리적 사고활동으로 논리적 사고를 기초로 한다.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뭐 보고 있어요?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적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를 목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 자,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 어떤 게 맞아요? 네? 둥글어요? 둥글어요? 걸어다닐 수 있는데 지금 평평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뭐 캐리비안의 해적인가? 이런 영화를 보면 배 타고 쭉 가다가 남쪽에 뚝 떨어져. 그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사고였어요. 근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배의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지구는 둥글어. 그죠? 왜? 우주에서 딱 지구를 찍기도 했잖아요. 사진을. 지구는 둥글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게 일반화예요. 그죠? 과학은 바로 일반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검증 가능성이죠. 과학적 연구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또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그죠? 한 사람만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 과학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검증할 수 있어요. 자,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연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에 의해서 결과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다음에 간결성이 있어요.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최소한의 변수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설명해라. 최소한의 변수로,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속성을 변수라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결정론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 가능성이에요. 재현 가능성이라고도 하고요.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이 같으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그죠? 방법이 같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주관성 또는 간주관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른 동기를 가진 연구자가 연구하더라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경우에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재생 가능성과 상호주관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내요. 같아요. 그죠? 같은 방법과 연구 과정이 있으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똑같습니다. 상호주관성도. 근데 상호주관성은 뭔 차이가 있어요? 재생 가능성하고 상호주관성의 차이는 뭡니까? 다른 동기. 그죠? 여기서 보면 상호주관성은 다른 동기를 가진다 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꼭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례 본 시험이 그래도 수험생들에게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례까지도 똑같다는 사례까지. 그래서 사례를 눈에 익혀놓으시면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실시했다. 여당과 야당은 동시에 실시를 했어요.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서. 서로 다른 동기는 뭐예요? 자신의 당의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여당은 여당 후보가, 야당은 야당 후보가 우리가 더 유리해, 우리가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동기예요. 서로 다른 동기. 그러나 자, 조사 설계와 자료 수집 과정이 객관적이다.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서로 독립적으로 조사해도 양쪽 당의 조사 결과는 같아야 한다. 그죠? 뭐요? 상호 주관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편집상에서 빠졌는데 자, 이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환 가능성, 반증 가능성이라고도 하죠. 과학적 연구는 수정이 가능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나온 결과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절대적이다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죠? 진리는 절대적이다. 과학적 진리는 절대적이다예요. 철학적 진리가 아니라 자, 과학적 진리는 절대적이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과거에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가다가 떨어져 죽어. 멀리 가지 마. 지금은 어때요? 둥그렇잖아요? 진리가 바뀌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진리가 변한 거예요. 그죠? 과학적 진리는 수정이 가능하다. 변환 가능성, 반증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 구체성이죠. 연구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고 이 정의를 다른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죠? 다른 연구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이게 바로 자, 과학적 연구의 특징 10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이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식. 자, 과학적 지식이란 뭐냐 했더니 과학적 지식이란 일반화된 법칙이나 이론의 체계를 지식이라고 한다. 그죠? 연구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 밝혀져요. 그리고 이게 보편화되면 이게 바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지식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했더니 4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째, 관습에 의한 방법. 관습. 그 다음에 권위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직관에 의한 방법. 과학에 의한 방법이에요. 자, 관습에 의한 방법은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된 선례나 관습, 전통, 습관 등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자신의 지식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그죠? 하던 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하던 대로 하는 거다.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에 탔는데 어른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맞아요? 이것도 어떤 뭐 관습에 의한 지식이죠. 관습. 전통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권위에 의한 방법이에요. 자기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품이 뛰어나거나 전문 기술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인용한다. 누가 그러는데 사람은 이렇다 하더라. 그죠?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말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권위에 의한 방법. 자, 직권에 의한 방법이에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봤을 때 전체가 부분보다 크더라. 그냥 보니까 바로 알 수 있다. 보면 알잖아. 이게 바로 직권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처럼 비판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명제에서 출발해서 지식을 개발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보고 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직권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이죠. 반사적 탐구라고 하는데 체계적인 실험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 원칙을 밝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개념, 가설,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론을 도출해낸다. 그죠? 이제 과학적 방법이에요. 자, 지식 형성을 하는 뭐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지식이 만들어지고 사회에서 지식이 활용이 되더라. 근데 직관에 의해서 지식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더라. 그죠?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올 수 있는 오류에 어떠한 오류가 올 수 있느냐. 그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첫째, 부정확한 관찰이 될 수 있다. 잘못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 그 다음에 지나친 일반화,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적 관찰, 특정한 것만 보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현상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뭐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지식에 오류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직관, 이 부분은 한 문제씩 나와요. 직관에 의한 지식 형성이 범할 수 있는 오류. 그러니까 살짝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정확한 관찰이죠. 직관에 의한 지식 탐구는 탐구활동 자체에 개인의 편견이 개입됨으로써 관찰 내지 탐구 과정 자체가 주관적 편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탐구 활동 자체, 관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나친 일반화는 직관에 의한 지식 탐구는 개인이 우연히 관찰한 몇 가지 예외 현상을 마치 전체 현상 속에 내재하는 규칙적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지나친 일반화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어떤 학생 하나를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서 지나친 일반화, 직관에 의한 지식 형성의 오류 부분에서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선택적 관찰이죠. 직관에 의한 어떤 현상 속에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 그러한 규칙성을 옹호하는 사실이나 사상, 현상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고, 반면에 규칙성이 반하거나 관계없는 사실이나 현상 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다. 자, 자기중심적 현상이해죠. 개인적 경험이나 직감을 기반으로 현상을 이해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문구나 이런 게 조금 부드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교재의 문구를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재에 있는 문구들은요, 시험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이 교재의 특징이 횟수만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있는 뭐 객관식 1, 2, 3, 4 보기를 그대로 교재의 문장으로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책을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과학적 조사입니다. 과학적 조사. 우리가 조사 분석사잖아요. 그죠? 사회과학 조사 분석사.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거죠.
자,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거나 관찰된 변수들 사이에 가정된 관계를, 변수들 사이에 가정된 관계. 그래서 연구자가 관심 있는 속성에 대해서 보는 것을 변수라고 했죠. 이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느냐, 이것을 분석하는 게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자,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 이것을 과학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과학적 조사의 목적, 그죠? 탐색, 기술, 설명, 예측, 통제라는 게 있죠. 그죠? 뭘 쭉 설명하고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냐, 그죠? 해당되지 않는, 과학적 조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에서 탐색, 기술, 설명, 예측, 통제라고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요. 탐색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측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엉뚱한 설명을 하나 하는 거. 그러면 뭐가 정답이에요? 나머지 4번이 문제, 그죠?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설명을 통해서 기술한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탐색. 기존에 알려진 지식이 없고 사전 연구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연구 문제를 만들고 구체적인 가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하면 이게 탐색인 거예요. 그죠? 과학적 조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탐색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만 옆에 설명을 쓰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술이죠. 인간의 행동이나 사회 현상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묘사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죠? 기술. 자, 묘사라고 합니다. 기술하는 것을 묘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설명이 있죠. 설명. 자, 질문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위해서 현상과 현상 간의 관계,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놨어요. 그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 이게 바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자, 묘사하는 게 바로 기술이에요. 자, 이 단어가 나오면 설명이고 기술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예측이라는 것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미지의 상황을 추정하는 거죠. 그죠? 예측은 미지 상황에 대한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제죠. 통제. 자, 문제의 원인이 되는 현상에 개입하는 거죠. 현상에 개입하고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는 것을 바로 통제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 조사의 목적 5가지, 탐색,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이렇게 5가지만 외우지 말고 이 뒤에 있는 설명들을, 그죠? 좀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과학적 연구의 논리 체계예요. 연역법과 균형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17년, 18년 계속 6회 중에 5회가 계속 나왔어요. 6회 중에 5회가 한 문제 또는 2문제씩. 최근에는 많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근데 또 연역법과 균형법이 다른 부분들은, 그죠? 특징, 아까 과학적 연구의 특징 10가지 그러면 이거는 뭐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한번 봤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연역법과 균합법은 보았지만 생각해야 되는 부분으로 출제가 된다. 그죠? 문제를 봤었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연역법과 균합법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연역법은 뭐냐 했더니 일정한 이론적 전제를 수립해놓은, 이론을 먼저 만들었어요. 연역법은.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고요, 검증하는. 그러니까 이론을 세우고 사실을 수집하고 수집을 통해서 검증하고 다시 이론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의 단계를 거치는 전통적인 사회적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추론해낸,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특수한 것. 여기 나오는 문장들이 다 시험에 출제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된 문장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사람은 죽는다. 우리 많이 알죠? 이 사례는, 그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보편적인 사실. 거기에서 아주 특정한 내용으로 들어갔다. 특수한 내용으로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죽는다. 그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귀납법인데, 연역법과 귀납법 중에 그러면 시험에 뭐가 더 잘 나오냐? 귀납법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뭐 둘 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기출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좀 많이 봐두세요. 이 부분은. 자, 경험의 세계에서 관찰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유형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의 유형을 객관적인 수준에서 증명하는 것. 그래서 관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유형을 찾고 임시적인 결론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론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죠. 관찰부터 하는 거예요. 분석부터 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통해서 분석하고 어떤 결론에 도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귀납법이라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가 죽었대요.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죽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론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연역법과 귀납법은 각각 독립적이다?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 과학적 이론과 연구는 연역법과 귀납법의 방법을 통해서 연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죠. 상호 보완적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그죠? 연역법과 귀납법은 엄밀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자, 귀납법은 현실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고 연역법은 가설이나 명제 세계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귀납법은 아까 구체적이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다른 사람들도 죽더라? 사람은 죽는다. 그죠? 구체적인 내용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자,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것은 문제를 몇 개 제가 찾아서 넣어봤어요. 한번 보죠. 자,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 중 연역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찰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한다. 뭐예요? 지금 연역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탐색적 방법에 주로 이용된다.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 유형을 찾아낸다. 이론 또는 모형 설정 후 연구를 시작한다. 옳은 건 뭐죠? 몇 번일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4번입니다. 교재 보시면 해설 다 했죠?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똑같이 복사한 듯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의 내용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한 다음에 관찰에서 얻은 자료가 어느 정도 가설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하고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뭡니까? 귀납, 연역, 관찰, 재조사. 뭘까요? 연역법이죠. 자, 귀납법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귀납적 논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관찰된 사실 중에서 공통된 유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통계적 분석이 요구된다. 어때요? 이런 부분은 그냥 딱 읽으면 문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연역법과 귀납법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문제를 보면 바로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은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학습을 해야 하겠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1번이죠. 귀납적 논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설과 관찰 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자,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도출한 후에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검증하는 탐구 방법은, 그죠? 이것도 연역법. 자, 연역과 귀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해서 기존 이론의 확인을 위해서는 연역법을 주로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한 내용들 한번 봤습니다. 자, 연역법에 대한 내용들을 특히 잘 보라고 했어요. 즉,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보세요. 두 개 다 뭐 아주 중요하니까 출제가 꼭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쉽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쉽게 출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연역법과 귀납법에서는 문제를 어렵게 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란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 철학입니다. 연구 방법론의 접근법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시험이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보죠. 자, 실증주의입니다. 과학을 객관적 경험에 기초한 이론의 검증이라고 주장하면서 경험에 의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실증주의. 자, 경험주의는 관찰이 과학의 출발점이고 과학의 이론들은 궁극적으로 이들을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관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경험주의나 실증주의나 모두 다 경험을 중심으로 해요. 경험을 중심으로.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경험을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오더라. 가을 지나고 겨울이 오더라. 한반도에서 살다 보니까 계절이 지나가면 이렇게 오더라라는 것을 살아보면 알죠. 그죠? 근데 살고 그것을 그냥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왜 계절이 변하는 거지? 했더니 지구가 공전이라는 걸 하더라.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밝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냥 경험으로 끝나는 거냐? 경험으로 끝나고 그 경험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냐?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검증해서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에서 그 차이가 있다. 자, 검증하는 것은 경험주의. 자,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실증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증주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이론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험적 검증을 한다. 그죠? 자, 검증의 목적은 가설에, 논박에 있다. 이게 반증주의. 가설에, 논박을 위해서, 그죠? 반박하기 위해서 뭔가를 검증하는 거죠. 앞에 있던 두 가지 논박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 논박. 자, 내용만 보면 뭐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거기서 키포인트가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키포인트. 자, 키워드가 뭐냐? 논박이다. 자, 해석주의는요. 사회과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세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자연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세히 관찰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과학적 혁명,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패러다임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뭐 과학 철학하면 네 가지로 설명이 되고요. 이 네 가지에서 떠나서 새롭게 변화하는, 혁신을 주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과학적 혁명을 하나 넣은 것은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과학적 혁명 기간 동안 이동하는데 이때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등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과학 철학. 과학을 연구할 때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그죠? 어떠한 기준으로 연구를 하느냐. 이걸 네 가지 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철학의 절차. 별을 지금 5개 중에 제가 3개를 줬는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과학적 연구의 절차는 문제의 정립. 첫째, 과학적 연구를 뭐를 할 건지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느껴야 그걸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정립하는 거고요. 자, 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항상 뭐를 해요?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그 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검증하게 되면, 그죠? 과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구성하고요.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죠? 우선 문제점을 느껴야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이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래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정리예요. 그죠?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왜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이게 바로 문제의 정립이란 거예요. 뭔가를 느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정의하는 게 바로 문제의 정립. 그죠? 자,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으면 배가 찰까? 좋을까? 그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안을 세우는, 이 가설을 세우는 거죠. 자, 어쨌든 이 6가지 절차인데요. 시험에는 이대로 안 나온다는 게 또 문제다. 그죠?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단어들만 외워놨다가 딱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설명을 해요. 한문 이 절차 하나하나를 설명해서 설명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다. 자,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죠? 그 과정을. 과학적 연구의 과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017년 3회. 자, 정답은 이론 정립, 가설 정립, 관찰, 경험적 일반화라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그죠? 자, 앞에 있는 과학적 연구의 절차인데요. 이 전차인데 이것을 간략하면 이렇게도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가설, 관찰, 경험적 일반화에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도 나왔어요. 2018년 3회 문제. 최근에 나온 문제죠. 변화를 주더라 이제. 네, 수험생들이 쉽게 공부하는 거 싫다. 이제 좀 보자 했나봐요. 그래서 자, 다음은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했어요. 했더니 자, 난민의 수용은 사회의 분열을 유발하는 것이다. 할당 표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난민의 수용으로 관심 주제를 선정한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다. 뭐예요? 그러니까 난민 수용으로 관심 주제를 선정한다. 그죠? 문제를 정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 기억, 미을, 니은의 순서다. 그죠? 자, 과학적 연구의 과정은 연구 주제에 선정해야 그 다음에 가설의 구성이나 조작화,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연구 보고서 작성인데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어디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서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문제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으로 연구 문제입니다. 자, 연구 문제라는 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의문문 또는 의문문 형태의 문장이라고 했어요. 연구를 하기 위한 문제죠. 자,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고요. 질문 형식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자, 뭐 연구자가 지닌 가치나 가치관이 연구 문제의 질과 정직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주관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연구는 항상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연구 문제의 도출 원천은 기존 지식 체계, 연구 문제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 사회적 관심과 관심의 집중과 요청, 문헌적 고찰, 연구자의 경험 등에 의해서 연구 문제는 만들어지더라.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문제는 뭘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관심과 관심의 집중과 요청이에요. 뭐예요? 실험 문제. 맞아요? 실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통령 머리 아프다. 자, 미세먼지. 야, 이게 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게 바로 연구 문제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집중과 요청에 의해서 연구 문제는 만들어지고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연구 문제의 조건과 학문적 기준이다 했습니다. 자, 첫째, 연구 문제는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연구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누가 발표한 거 연구 죽어라고 해봤자 필요 없어요. 안 한 걸 해야 된다. 그죠? 이미 결과 나와 있는 건 필요 없잖아요. 자, 연구 문제의 결과에 이론적 의의가 있어야 한다. 이론적 유의가 있어야 돼요. 자, 연구 문제가 분석해서 검증하고 결과가 나와서 이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면 뭐가 돼요?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론적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죽어도 해도 안 나와. 내가 또 해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야, 이건 뭐야? 이건 증명이 안 되잖아. 이건요, 해결이 안 된다. 자, 연구 문제가 관찰 가능한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죠?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자, 연구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윤리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죠? 다른 사람을 해쳐가면서까지 연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연구 문제가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라고 있어요. 자,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 문제 서술 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연구 문제는 의문형으로 서술한다. 그죠? 연구 문제는 변수들의 특성이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한다. 자, 단순 명료한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기술할 때는 경험적인 검증 가능성이 보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2018년 3회 20번 문제에서 보시면 사회과학에서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아닌 것은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사회과학은 뭐예요? 뭘 대상으로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식, 지능, 학업 성적 사람이죠. 기업 복지 수준과 노사분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성들의 직장 차별 대우 사람이에요. 계기일식 사람이에요? 아니, 이건 문제를 볼 필요도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한 번씩 요즘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학습을 왜 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조사분석사를 왜 학습하느냐와 관련된 문제. 자, 다음으로 분석단위라는 문제가 시험에 가끔 나와서 얘는 별을 2개를 얻었다. 그죠? 분석단위라는 건 뭐냐? 의의를 보죠. 분석단위는 연구자가 그 속성 또는 특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 또는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한다. 분석 단위예요. 연구 분석을 하는데 가장 작은 단위. 우리 인체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뭘까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작은 건 세포. 그죠? 세포예요, 세포. 그것처럼 연구를 할 때 가장 작은 단위, 이게 분석 단위란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해돼요?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한다면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이게 뭐냐? 분석 단위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다. 그것처럼 연구를 가장 작을 때, 연구를 할 때 가장 작게 보는 단위는 뭐냐? 이걸 바로 분석 단위라고 했어요. 자, 분석 단위는 표본 추출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최소 단위, 모집단의 최소 단위. 개인, 집단, 프로그램, 조직, 정책, 제도, 사회적 생성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시험에 책에 문제가 된 게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뺐어요. 프로그램을 뺐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문장은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문항을 그대로 문장으로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에는 분석 단위 중에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근데 최근에는 분석 단위가 아닌 것은 해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네 가지 중에 분석 단위가 아닌 것은 프로그램이래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정오표에서 교정은 했어요. 프로그램은 우선 학생들이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거하고 대신에 프로그램은 분석 단위를 해석하는 해석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문제로 기억은 해두세요. 분석 단위가 아닌 것은 해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프로그램이 정답이고. 아시겠죠? 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나왔는데 틀려가지고 책 때문에 틀렸어요 하면 안 돼요. 제가 바로 잡았으니까.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조사 주제 중 분석 단위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뭘까요? 가구,
가구당 자동차 보유 현황, 그 다음에 대학생의 연령 조사, 슈퍼마켓 종업원의 수. 뭐예요? 1, 2, 4는 뭐죠? 조직이죠, 조직. 그죠? 3은 개인이란 말. 그죠? 그래서 3이 달라요. 그죠? 자, 속성이 다르다. 다 분석 단위일 수 있어요. 분석 단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분석 단위일 수 있지만 속성의 차이가 있죠. 개인이냐, 개인이 아니냐, 집단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1, 2, 4는 집단이고 3은 개인이라 3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분석 단위 선정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온다. 별이 4개예요. 그죠?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분석 단위 선정의 오류, 개인주의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이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습자의 기본은 뭐예요? 암기입니다. 암기. 그죠? 맞아요? 암기 없이 학습하려고 하면 무슨 심보? 농담심보다. 그죠? 기억할 건 기억해라. 뭐예요? 개인주의, 생태학적 오류. 자, 개인주의적 오류, 생태학적 오류, 환원주의적 오류. 3가지. 자, 봅시다. 개인주의적 오류는 뭐냐 했어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근거해서 거시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오류. 개별 사례에 근거해서 거시적인 사건을 설명한다. 아주 구체적인 하나를 가지고 전체처럼 설명하는 거죠. 개인의 특성에 관한 자료로부터 집단의 특성을 도출하는 경우에 발생이 된다. 자, 어느 대학생 개인의 특성에 기초해서 소속 대학교 학생들의 전체 특성으로 규정하려는 분석상의 오류다. 제가 어떤 학부모를 만났는데, 자, 어느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인사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학교가 대단히 예의 교육이나 이런 걸 잘하고 있고 학교가 명문 학교인 것 같습니다. 2명 학생이 아는 사람이라 인사를 했을 뿐인데 그냥 학교 전체가 막 아주 대단한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반대로 학생 2명이 뭐 불량하게 보였어. 그러면 그 학교가 불량 학교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적 오류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생태학적 오류. 자, 개인주의적 오류와 반대되는 오류로 집단을 연구한 결과를 개인으로 일반화하면서 발생되는 오류다. 집단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개인의 특성을 추리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오류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사례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사례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 미국 내 도시 중 동양인의 비율이 높은 도시가 동양인의 비율이 낮은 도시보다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이 연구 결과로부터 백인이 정신질환자보다 동양 정신질환자가 더 많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오류다. 그죠? 자, 이게 생태학적 오류의 사례도 많이 나와요. 개인주의적 오류와 반대되는 오류예요. 집단을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개인에 투영하는 형태. 그죠? 그래서 이 사례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3번째가 이제 환원주의적 오류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적합한 개념 또는 변수를 지나치게 한정시키거나 한 가지로 귀착시키려는 경향의 오류. 자,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을 경제적 변수에 한정해서 설명하거나 심리적 변수에만 한정해서 설명하는 오류라고 했습니다. 자, 분석 단위와 관련된 잠재적 오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뭐가 있어요? 생태학적, 개인주의적, 환원주의적 오류 3가지가 있죠. 동어 반복적 오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쉽겠죠, 문제가. 근데 이렇게 안 나온다. 자, 어쨌든 자, 개인의 특성에서 집단이나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추론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개인주의적 오류다. 그죠? 자, 이렇게 2017년도 2회에 나왔습니다. 자, 사회조사에서 생태학적 오류란, 생태학적 오류다.
자, 집단이나 집합체에 관한 성격을 바탕으로 개인들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연구 분석 단위의 혼란. 그죠?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운가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혹시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 정답은 긴 거 1, 설명이 긴 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 4번이 더 길긴 하지만 설명이. 근데 제가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막 장황하게 설명한 것들이 정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 시험에서 파트 1에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렇더라. 모르면 그렇게 찍어라. 아시겠죠? 자, 경험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경험적 연구 방법의 개념. 자, 경험적 연구 방법, 과학적 연구 방법의 하나다. 경험적 연구 방법은 과학적 연구 방법의 하나. 연구 대상 또는 현상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경험적 연구 방법의 유형은 실험, 관찰, 내용 분석, 조사, 연구라는 게 있죠. 이 네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조사 방법은 1, 2, 사회 통계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게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 연구 방법이다. 경험적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험이죠.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검증하기도 하고, 관찰을 통해서 검증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용 분석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서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적 연구 방법의 네 가지 유형, 실험, 관찰, 내용 분석, 조사, 연구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실험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해서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후에 하나의 변수가 실험 집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측정하는 연구 방법이다. 관찰법은 사건이나 사람 등 관찰 대상의 특성, 상태, 행위, 기능들 중에서 조사 목적에 필요한 것들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말합니다. 내용 분석은 비구조화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유형별 체계를 이용해서 분류하고 면밀하게 해석해서 결론을 추론해 나가는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조사 연구는 웹사이트, 우편조사, 전화 면담, 개별 직접 면담 등을 통해서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죠? 이게 바로 뒤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조사 방법은 1과 2에서 학습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교재 2장 연구의 기본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문장의 학습 내용은 첫째 개념, 그죠? 개념. 그래서 문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조사 분석사에서 다루는 어떤 중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이라고 여기도 개념, 정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개념이라고 하기도 뭐가, 의의라고 하기도 뭐가, 그죠? 특정한 아주 중요한 단어들, 그죠? 단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의의죠.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사실, 가설, 변수, 이론, 그죠? 이러한 6가지 어떤 특징적인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라는 건 뭔가 했습니다. 자,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추상해서 종합한 하나의 관념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개론서 같은 거 보면 뭐 경영학의 개념 뭐 이런 거 있어요. 추상적인 어떤 관념을 특징적인 단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이라고 하죠. 경영학이라는 게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 또는 이런 조직 구성원들 사이 어떤 비즈니스 행위에 대해서 기술하는 학문을 경영학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학문을 경영학이라고 한다라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경영학이라는 단어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경영학이라는 단어는 자, 기업과 기업이 사업을 하고 개인이 그 속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장황한 설명들을 한 단어로 딱 설명해. 경영학. 이게 바로 뭐예요? 개념이라는 개념.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파트 2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단어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은 저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개념은 일정한 관계 사실에 대한 표현이다. 관계 사실에 대한 표현. 특정한 여러 현상들을 일반화함으로써 나타내는 추상적인 용어다. 그죠?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있는 사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경영학이라는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개념은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명제, 이론의 전개에서 그 바탕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념화, 재특정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연구주사의 구성 요소 중 모호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 또는 개념의 의미를 밝히는 단계라고 서술합니다. 2018년 2회 6번에서 개념의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간헐적으로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2장의 내용들 중에서 개념, 뒤에 나오는 정의 이런 부분은 자주는 안 나오는데 자주 안 나오니까 그냥 안 해버릴까? 근데 또 안 하긴 서운한 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는 정도로 하자. 자, 정답은 사실과 사실 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 연관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을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의 이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개념의 정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계의 논리의 연관성이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정의도 마찬가지죠. 정의.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히 밝혀서 규정하는 것. 뜻을 밝혀서 규정하는 것. 그렇죠? 뜻을 밝혔다. 그러니까 아까는 자, 경영학은 어떠한 개념이라는 것을, 어떠한 설명들을, 장황한 설명을 하나의 뜻으로 만들어 놨다면 반대. 이건 보면 어떻게 반대야. 마우스 됐어요. 마우스. 그죠? 마우스에 대한 정의는 마우스는 공간과 공간의 좌표를 찍는 도구로서 그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개발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의야. 어떻게 보면 반대인가요? 그죠? 마우스에 대한 정의는 하면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명확히 밝혀서 규정하는 것을 정의라고 했어요. 정의. 자, 실질적으로는 용어나 기호로 나타내는데 그 용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용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이게 포인터예요. 포인터. 그죠? 포인터라는 용어의 의미를 부여. 포인터는 자,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도구로 어쩌고저쩌고. 그죠?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을 뭐라고요? 정의라고 했어요. 자, 정의의 종류에는 첫째, 개념적 정의, 개념화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들을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묘사하는 거다. 그죠? 자, 어떤 개념을 다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 기술하는 것. 이것을 개념적 정의, 개념화라고 했고요. 자, 특정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지칭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이제 조작적 정의, 이것을 조작화라고 해요. 개념화와 조작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서 눈에 익힐 수밖에 없어요. 문장 자체를. 추상적 구성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자, 측정 방법.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우스, 포인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정의. 반대로 자, 인간의 비즈니스 행위 이런 것들을 함축적인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이라고. 그죠? 좀 다르죠? 개념과 정의는. 그죠? 자,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을 실제 현상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연구 또는 가설에 대해 포함된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를 서술하는 것이다. 개념을 가시적이고 경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조작화 과정의 최종 산물은 수량화다. 하고 있어요. 최종 산물은 수량화다.
이게 뭐 그 한 번씩 나왔던 문장들이니까 보시고요. 2018년도 1회 6번 문제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죠? 추상적 구성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했다. 뭐예요? 정의잖아요. 그죠? 근데 추상적 개념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했다.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했다. 뭐예요? 조작적 정의다. 우리가 혹시 논문이라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논문을 보면, 연구 논문을 보면 변수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조작적 정의가 있어요. 변수에 대한 정의는 변수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은,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변수에 대한 설명은 예를 들어서 마우스다 라고 하면 마우스에 대한 정의는, 마우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표를 찍는 도구로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고, 이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나는 이 논문에서 마우스를 자, 노트북 옆에 있는 도구라고 한정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우스, 논문에서의 마우스는 노트북 옆에 있는 도구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위해서 내 편의상으로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자, 이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추상적 개념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이 부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어려워요? 어렵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단어를 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을 사실이라고 한다. 또는 확정된 평가와 표준과 관련해서 유효한 어떤 의미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어떤 사물의 크기, 형태, 색깔, 성질 등과 어떤 현상의 상태를 감지하는 거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환상, 허구와 구분이 된다. 뭐 자체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있을 법한 일 혹은 있어야 할 일의 의미를 지니는 진실과는 구분이 된다. 그죠?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 아시겠죠? 자, 가설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별이 4개나 있어요. 그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가설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낸 거다. 그죠? 잠정적이에요. 이러할 것이다 라고. 자, 가설은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이 가설을 검증하는 건 뭐예요?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가설은 2개 이상의 구성 개념 또는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서술한 문장이다.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가설의 종류는 첫째, 기술적 가설이. 자, 기술적 가설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 즉 일정한 변수의 분포 상태나 존재 양상을 분석하는 거다. 그죠? 자, 일정한 변수의 분포 상태나 존재 양상을 분석한다. 존재 형태,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관계적 가설은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죠? 관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관계적 가설이. 자, 연구 가설이 있어요. 연구 가설. 가설의 종류입니다. 작업 가설이라고도 하고, 실험 가설이라고 하고, 과학적 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되는 가설을 연구 가설이라고 하죠. 자, 다음에 통계적 가설이에요. 연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누어집니다. 통계적 가설은 연가설을 뭐라고 그래요? 규모가설.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가설. 그래서
주어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가설이다. 시험에 이번에 나왔었죠? 규무가설이다. 그죠? 자, 대립가설은 연구가설을 대응하는 가설로서 규무가설이 채택되지 않을 때 대신 채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을 어디에다 실는 거예요? 대립가설에 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든지, 대립가설이 채택되면 규무가설이 그대로 채택이 되든지,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보편적인 가설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가설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사실적 가설, 가설이 적용되는 경우 적어도 하나는 있는 경우, 이것을 사실적 가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많이 쓰는 건 뭘까요? 많이 쓰는 것은 통계적 가설. 그죠? 통계적 가설을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가설, 연가설, 규모가설과 대립가설 이 부분에 별표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의 특성. 가설 중에서도 이 부분이 시험에 더 잘 나온다. 아까 뭐 연구가설이냐 규모가설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냥 뭐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가설의 특성은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가설은 자, 특성이 첫째, 검증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설. 검증이 안 되면 가설이 아니다. 맞아요? 검증이 안 되면 증명할 수 없으면 가설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가설은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설은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건 가설이 아니다. 가설을 세웠어요. 여러분이 자, 뭐 석사나 박사 또는 연구 논문을 쓸 때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설이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가설인 거지. 그걸 연구해도 그 가설을 어떻게 여러분이 연구를 해도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연구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가설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가설은 변수로 구성이 되고요.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그들 간의 관계,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 가설의 평가 기준 14가지가 있어요. 가설의 평가 기준. 이것도 별이 5개네. 시험에 빈번히 나온다는 거죠.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가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간단, 명료해야 한다. 가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사실 이 특징은 14가지를 안 봐도 시험에 풀 수 있어요. 가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 특징은 당연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설에 대해서 당연한 것들. 그죠?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쉽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간단 명료해야 된다. 가설은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한다. 그죠? 간결성이 있어요. 간결해야 한다. 장황하게 가설이 막 길고 복잡하면 안 돼요. 자, 가설은 계량적인 형태를 취하거나 계량화할 수 있어요. 계량이라는 건 뭐예요? 계량. 수치화하는 거, 수치화. 그죠? 계량적이라는 것은 수치화하는 수치화. 숫자로 바꾸는 것을 계량화라고 합니다. 자, 가설은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자신의 주관으로 막 이렇게 가설을 설명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가설의 검증 결과는 가능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가설에서 받아들여진 어떤 결과가 지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편적인 사실이 되고 지식이 되니까 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좋다. 자,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죠. 당연히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가설은 구체적인 성질이어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뜻이 명쾌해야 한다. 구체적인 성질을 것이어야 하고 명쾌해야 한다. 가설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죠? 가설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들을 조작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한다.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속성.
그죠? 내가 연구 논문을 쓸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사람은 사랑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사람은 사랑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 너무 추상적이죠. 어쨌든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내려놔야 돼. 그죠? 사랑은 나는 여기에서 사랑은 하루에 5번 허그하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허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통계적으로 세워보면 사랑을 한다 안 한다를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설을 세우면 가설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하나하나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가설은 동의 반복적이어서는 안 된다. 동의 반복적이란 뭐예요? 같은 의미가 반복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설은 다른 가설 및 이론의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근데 시험에 보면 갖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근데 다른 이론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가설을 세울 때는. 자, 가설은 기존 이론에서 도출하거나 직접적인 관찰 또는 직관을 통해서 구성한다. 가설은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로 서술된다. 가설은 입증된 결과가 일반화가 가능해야 한다. 그죠? 이게 이제 가설 평가 14가지 기준입니다. 그죠? 이 기준들을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고요.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시험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좀 읽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다음 중 가설로서 적합한 문장은? 이라고 해요. 또는 가설로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설이 될 수 있고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죠? 판단 기준이죠? 첫째, 분석적 문장, 종합적 문장, 모순적 문장 이 3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요. 기호적 표현이 있는데 자, 분석적 문장 뭐죠? 부적합해요. 가설로서는 A이거나 A가 아니다. 나는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지 않다. 이 말은 틀려요, 맞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항상 맞아요. 항상 맞으면 안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검증을 통해서 사실이다 아니다를 밝히는 거예요. 가설이 항상 맞아도 안 되고 항상 틀려도 안 돼요. 그죠? 나는 한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지 않다. 항상 맞단 말이에요. 지구 어딘가는 있으니까. 항상 진실이죠? 자, 모순적 문장을 보죠. A이면서 또한 A가 아니다. 나는 한국에 있으면서 또한 한국에 있지 않다. 틀리죠? 맞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항상 있지 않대. 항상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설은 항상 이게 항상 거짓이냐 항상 진실이냐를 보면 그죠? 가설이 될 수 있는지 아니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설은 1과 0 사이의 확률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죠? 가설은 자, 뭐뭐는 A다. 나는 한국에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으면 맞고 한국에 없으면 거짓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진실일 수 있고 또는 거짓일 수 있어야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분석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적합한 것은 자, 1과 0 사이의 확률로서 존재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주고 이 중에서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은 하면 바로 이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가설의 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실증 조사를 해서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 연구 분야에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없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어들을 사용해야 한다. 표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결한 논리로 이루어져야 한다. 뭐죠? 정답은 2번이죠. 그죠? 다른 이론이나 가설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가설은.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설의 종류는 이건 바로 알 수 있죠. 대립가설과 논리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가설. 뭐예요? 이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뭐죠? 규모가설이죠.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은 항상 반대예요. 자,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난 차이나 관계가 우연의 법칙으로 생긴 것이라는 진술로 차이나 관계가 없다는 형식을 취한다. 보편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규모가설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를 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립가설이라고 했죠. 그죠? 자, 가설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가설의 특성에 관한 설명. 자, 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가설이 부인되었다면 반대되는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가설은 변수로 구성이 되며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그죠? 가설이 부인되었다고 해서 반대되는 가설이 항상 검증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자, 다음에 변수입니다. 변수도 별이 4개네요.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고 변수라는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에서 2장에서는 그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자, 변수의 개념 보죠. 변수는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했어요. 변수. 자, 변수의 측정을 위한 요건은 첫째, 상호 베타성입니다. 응답의 범주가 단 하나의 범주에만 속해야 한다. 응답의 범주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응답하도록 하는 거다. 여러분 설문지 보셨죠? 설문지에 여러분의 성별은 했어요.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 선택하죠. 하나를 선택해. 상호 베타성입니다. 남성도 선택하고 여성도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이면 여자가 아닌 거고 여자이면 남자가 아닌 거라. 이것을 상호 베타성이라고 해요. 자, 포괄성이죠. 한 변수를 측정하려면 변수 안에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학력의 범주를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월, 졸 등으로 구분해서 응답자들이 최소한 하나의 범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학력은 했어요. 학력은 했는데 나는 대학원을 나왔는데 1. 초졸 이하,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졸, 고졸, 대학졸까지 나와 있어. 그리고 없어. 난 대학원 나왔는데. 그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포괄성의 문제가 잘못되었다. 그죠? 네, 뭔가 하나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포괄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결성입니다. 가급적 적은 수의 변수로 좀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해야 된다. 앞에서 나왔었죠? 과학적 연구의 특성 중에서도 간결성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자, 속성 분류에서 이 2가지 이상의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변수의 측정을 위한 요건. 자, 상호 베타성, 포괄성, 간결성. 그 다음에 속성 분류에서 2가지 이상의 속성으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 보시죠. 변수의 종류 보시면 첫째, 독립변수가 있어요. 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원인변수라고 하죠. 원인변수. 자,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자가 관심 있게 보는 속성이라고 했어요. 속성. 독립변수. 그 다음에 자, 실험적 연구에서 연구자에 의해서 조작되는 변수. 조작은 뭐예요? 연구에서 필요한 대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그죠? 자, 그 성질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한정하는 거예요. 연구에서 연구자가 필요에 의해서 한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작이라고 합니다. 자, 종속 변수는 결과 변수. 그죠? 독립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로 결과 변수라고 해요. 독립 변수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줘요. 그죠? 영향을 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는
독립변수에 예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하고요. 결과변수라고도 해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독립변수에 따라서 결과변수의 값이 바뀝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외생변수가 있어요. 가외변수와 자분변수라고 하는데요. 실험변수가 아니면서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독립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독립변수는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연구자가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 특징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업률 문제. 그죠? 어떻게 하면 대졸 학생들이 바로바로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경제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뭐 중소기업 육성, 그죠? 대기업의 뭐 새로운 혁신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독립변수라고 보고 취업률을 종속변수로 보고 얘들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종속변수에 대한 정의, 아니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대기업에 대한 정의, 뭐 이렇게. 이건 좀 추상적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자동차 매출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동차 매출. 자동차 매출이 높아지려면 뭐가 영향을 미칠까? 그죠? 자동차 많이 팔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소비자 소득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가가 조금 낮아야 아무래도 차를 많이 사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이 좀 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양해야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독립변수고요. 자동차의 매출이 종속변수랍니다. 소비자가 소득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매출이 올라가더라. 변수와 변수 간의 영향관계예요. 그죠? 자, 이것을 바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해요. 자, 실험변수가 아니라 결과변수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독립변수, 이것을 외생변수라고 했고요. 최대한으로 그 영향이 제거되거나 상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다. 무슨 말이에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자동차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소득 수준, 자동차의 가격, 유가, 이 세 가지 변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알려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환경 오염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보고자 하는 소비자 소득 수준, 자동차의 가격, 유가,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이 다른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외생 변수란 말이에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변수 말고 다른 거. 그죠? 자,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말고 다른 변수를 뭐라고 그래? 외생변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실험을 설계할 때 이런 외생변수가 제거가 돼야만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제3변수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첫째, 매개변수입니다. 개입변수라고 하고요.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다. 두 변수의 관계를 중간에서 설명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결과변수, 종속변수 사이에 있는 변수, 이것을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자, 조절변수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변수다. 조절변수라, 조절변수. 예를 들어 조절변수는 이 순서도상에 어디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죠?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그러면 성별이 이 자동차 매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성별이라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 성별이 바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에 따라서 또는 여자에 따라서. 이게 되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억제 변수는 두 변수 간의 사실적인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소멸시켜버리는, 자, 검정 변수를 억제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변수가 있어요. 3변수 중에 네 번째 왜곡 변수입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역할을 바꾸거나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변수. 자, 선행변수는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대해서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성변수죠. 포괄적 개념을 구성하는 변수.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선생, 직원이라고 한다면 학교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변수는 학생, 선생, 직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구성하는 게 뭐냐 이거야. 학교를 구성하는 게. 그래서 구성하는 각 개념들을 변수로 보는 거, 이것을 구성 변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외재적 변수, 허위 변수라고 하죠.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 그래서 변수의 개념들을 한번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 잠재 변수가 있어요. 지성, 교양처럼 직접 관찰이나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인과적 관계의 검정 요인에 속하지 않는다. 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재 변수는 사람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검정이, 측정이 불가능하다. 잠재 변수는. 자, 그 다음에 관찰 변수죠. 자, 외향적으로 나타나서 관찰할 수 있는 거. 키 몸무게처럼 관찰할 수 있는 변수. 이것을 관찰 변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변수의 종류 지금 봤는데 그 개념들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가급적 적은 수의 변수로 보다 많은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뭐예요? 단결성의 원칙이다. 그죠? 단결성의 원칙. 그죠? 효율성, 단결성을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효율성이라고 하면 효율성. 그죠? 효율성. 그래서 최소한으로 최대한 많은 효과를 갖고자 하는 것. 최소한 인풋은 적게, 아웃풋은 많게 가져가는 게 효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간결성의 원칙이 바로 그거예요. 최소한의 변수로 최대한 많은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간결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다음 상황에서 x, y, 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가 변화하면 y가 유의미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제3의 변수인 g를 고려하면 x와 y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진다. 뭘까요? x는 종속 변수이다. 맞은가요? 틀렸죠? 독립 변수죠. g는 4개 변수다. 맞고요. g는 억제 변수다. 맞고요. g를 반영하면 x와 y의 관계는 허위적 관계다. 맞아요. 그래서 자,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변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괄호 안에 알맞은 변수를 순서대로. 자, 뭐는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다. 뭐래요? 매개 변수죠? 독립변수의 결과, 종속변수의 원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있는 것. 이것을 매개 변수, 끼어있다. 둘을 연결한다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해요. 자, 관계를 중간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뭐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해 주거나 자, 약화해주는 변수를 의미한다 했어요.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킨대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야? 조절하는 거죠. 조절. 그래서 조절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론이죠. 이론. 이론은 뭐 별이 2개. 안 보고 넘어가기는 좀 서운한 부분이지. 자, 이론은 검증 가능한 2개 이상의 가설 또는 명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논리적 체계. 그죠? 논리적 체계예요. 논리적 체계를 이론이라고 한다. 자, 이론은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죠?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론은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론은
자, 일반화된 규칙성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론의 특성들이죠. 네,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했더니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해요.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해요. 기존 이론이나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규명하려는 사회 현상과 결부함으로써 대략적인 연구 범위와 방향을 나타냅니다. 연구 논문들을 보면 연구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연구의 범위. 그죠? 연구의 범위와 방향.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논문들 보면 제1장에 연구의 목적, 범위와 범위와 방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연구의 방향을 기존의 이론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기존의 이론과 연관이 없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죠? 이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개념화 및 사실의 분류라고 했어요. 분류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바탕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들을, 그죠? 나눠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한다. 명료한 개념화 및 사실의 분류를 할 수 있대. 이론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론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요약이라는 거 한대. 이론을 배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론은 개인의 개개의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법칙을 끄집어내서 요약해주는 기능을 한다. 자, 예측을 한대요. 또한 이론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가 지식의 간격을 메워준대. 자, 이론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요약해서 일반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고 검증해야 할 부분을 제시해준다. 이게 이제 이론의 역할 5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이론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됐어요. 모두 고른 것은, 자, 현상을 개념화하고 분류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맞죠? 사실을 예측하고 설명해준다. 맞아요. 지식을 확장시킨다. 간격을 메워준다. 지식의 결함을 지적해준다. 그죠? 그래서 다 맞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내용 봤는데 2장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가설 변수. 그죠? 이론도 간간히 잘 나오고 개념과 정의는 한 문제씩 몇 문제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래서 무시하고 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죠? 무시하고 가기는 어렵고 한 번씩 보긴 하되 여러분이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집중해야 될 부분은 가설 변수 이론 3가지